여러분 생각을 해도 내 어떤 게임을 하는데 이거 나한테 시간이 1시간 뭐 한 90분 남은 축구 경기와 마지막 연장 5분 남은 연장의 게임 방식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축구를 하더라도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 다른 게임의 방식입니다. 다르죠. 예. 카드 받더라도 태클하게 되죠. 예,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투자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먹던 연구소. 세상에 이런 편의점이 있을까요? 돈은 안 드는데 지식은 팍팍 드립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휴가 안 가십니까, 네, 전무님? 가야죠. 아, 어디로 가세요? 아직 계획 없어요. 저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사는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아, 극성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살지 않아요. 뭐 아, 그래요. 보고 어디를 증권사 가야 다니시는 되겠다. 분들은 막 계획 엄청 세우실 것 그리고 같은데. 뭐 여행을 네. 꼭 가야 되고 그 여행을 가야만 내 인생이 영원히 리프레시되고 뭐 좀 그런 믿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늘 저의 예측을 빗나가는 우리 전무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 어떤 성과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저 여기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종목 선택도 있고 마켓 타이밍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특정 테마에 투자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성과가 그쵸. 달라졌을 거고 네. 또 경기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변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예. 시간의 이제 길이죠. 이건 영어로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시간 지평,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간축 혹은 시간 지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투자에서 했던 몇 가지 실수도 내가 좀 많이 보완할 수 있고 또 길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성과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제가 보기엔 시간이에요. 가장 무시하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것. 투자할 때 왜 시간이 중요한지 그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시간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은 지금 투자 목표, 그다음에 내가 리스크 수용 정도, 그다음에 투자 결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가 뭐 펀드 같은 거 평가하면 3개월 단위 수익률, 6개월 단위 수익률, 1년 단위 수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수익률 평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서 제 생각에 1년 정도 평가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하고 있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행동의 다행동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뭐 10년 동안 투자할 돈이냐, 5년 동안 투자할 돈이냐, 아니면 한 달 후에 쓸 돈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리스크 수용 정도도 달라져야 돼요. 투자 목표도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지키죠, 이게. 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1년 뒤에 쓸 돈인데 뭐 이를테면 그 내년 1년 뒤에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주식을 해요. 야, 어허. 지금 요즘 뭐 2차 전지 떴어. 네. 단타 치고 나서 이거 딱 내가 뭐 더블까지 못 먹더라도 얼마라도 먹으면 중도금 내고 돈이 남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축은 투자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년 동안에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낸 경우에는 실력보다는 운이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중요한 건 알면서도 시간의 길을 생각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하죠.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교육비 같은 거예요. 교육비. 얘가 뭐 이를테면 어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한 친구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애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고 한 친구는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일단 뭐 500만 원에도 증여해서 줘라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직원들이랑 네. 뭐 교육비인데 교육비 마련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그 애 이름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냥 뭐 요즘은 아동수당도 나오니까 이런 걸 투자를 해라 얘기를 하는데 한번 최소한 10년, 20년이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시간이 나한테 10년이나 20년 정도 재어져 있고 목표는 아예 학자금을 마련한 것이 내 목표고
시간은 10년 내 20년 주어져 있는데 이걸 예금으로 넣는다. 이건 굉장히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다 알다시피. 왜냐하면 10년, 20년 동안 물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도 물가를 따라간 적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예금이 인플레이션을 영원히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보다 더 적극적인 리스크를 수용을 하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예 학자금은 연금처럼 원금 깨먹으면 안 되니까 금리가 높은 거야 알뜰살뜰 내가 모아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살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육비는 일반 물가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아요. 통계적으로. 맞아요. 예. 우리가 뭐 이를테면 정부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규제하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다 일반 물가보다 더 높아요. 아우, 사교육비 오르는 예.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네. 보니 몰랐다가 얼마 전에 사교육비 얘기 듣고서 참 돈 벌어가지고 참 이 애 교육비 내고 집 사가지고 대출금 내고 보면 내 인생은 없구나. 내가 쓸 돈 없겠고 이런 생각 들었는데 다시 뭐 이게 뭐 더 말씀드리면 이런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그 투자의 리스크의 수용 정도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해주시는 게 내가 지금 몇 살이고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예.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복리 효과 늘 강조해 주시는데 이거 다시 한번 관계를 살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복리 효과를 고민하고 이거 복리를 하나의 내가 전략으로 고민을 한다. 근데 나는 뭐 복리 필요 없어. 난 그냥 한 달 후에 더블 칠 거. 두 달 후에 30% 오를 거.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복리 같은 이런 사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예, 항상 예, 예.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은 자산 배분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를테면 마켓 타이밍,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그거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대로 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고. 예, 모멘텀으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내가 좀 일반적인 사람이고 내가 그런 재주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데 내가 좀 복리를 하나에 내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난 접근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리에서는 딱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일단 기간이 길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리 투자자들은 싫든 좋든 시간축을 좀 길게 가지고가는 의식적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지만 일터라도 적게 잃어야 돼요. 마이너스 50%는 플러스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반토막 나서 1,000만 원이 됐는데 1,000만 원에 다시 2천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더블을 쳐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배가 오르는 거예요. 깨진 건 마이너스 50이지만 복구할 때는 100을 복구해야 돼요. 두 배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복리를 내 투자의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로 많이 수익을 내는 거는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이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로 하방을 줄여나가는 게임을 해야 돼요. 뭐 시장의 패닉이 다 깨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그때도 덜 깨지는 걸 찾아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 이를테면 펀드 투자를 위주로 자산 배분하는 사람인데 저는 최근에 많이 깨졌잖아요. 깨졌을 때 펀드 거의 재조정을 다시 해요. 좋을 때 하진 않아요. 네. 좋을 때 뭐 다 땡큐니까. 내가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많이 번 놈 적게 번 놈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일단 난 다 벌었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뭐냐면 특히 많이 깨진 애들이 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깨질 때 덜 깨져야만 나는 장기적으로 복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리를 해는 박시 뭐냐면 영원히 안 깨질 수 있는 건 없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리스크의 세계에서는 깨지는 게 다반사인데 깨질 때 덜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덜 깨지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검증이 된 방법은.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당연히 싸게 사는 거죠. 이게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안전 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사라. 그래서 깨지더라도 내가 너무 싸게 사면 깨져봤자 얼마 안 깨지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접근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깨졌어? 이렇게 싼데 땡큐 더 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싸게 사는 그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가 접근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야, 뭐 우리 종목 선택은 너무 어려워. 나는 그게 싫고 난 좀 자산 배분을 할게. 그래서 뭐 주식과 채권을 나누고 주식도 뭐 우리나라도 넣고 미국도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항상 이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은 변동성은 주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마진으로 주식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의 변동성은 현금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어떻게 내가 현금 자산을 일정 정도 확보해가면서 이 비율을 조정하면서 내가 이제 자산 배분해 나가면서 변동성을 낮춰가는 거죠. 세 번째가 저는 뭐 늘 여러분들한테 소심하고 겁이 많고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나는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뭐 작은 부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 적립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시간을 분산해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건 내가 완전히 내가 전쟁터에서 내가 일시적으로 패배는 해도 네? 내가 죽질 않고 전사하진 않아요? 네, 전사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쓰는 거죠. 뭐 본인의 능력과 경험과 아니면 지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시간을 복리와 연결시켜서 내가 아래쪽으로 깨지는 것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복리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변수를 활용하는 데에도 본인이 지금 내가 몇 살이냐, 앞으로 기대하는 소득, 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고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이 방송에서 우리 이제 전임 소장님이 방송하실 때 예일대 기금의 데이비드 스웬센이라는 그 전설적인 자산 배분 투자가이자 이런 거였고 전 세계 대학 기금의 운영 방식을 바꾼 혁신가이기도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국내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 배분 책에서 시간에 관한 항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투자 리스크의 정도는 향후 자금이 필요할 때까지의 기간 당연하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치, 개인의 수용 정도. 내가 주식 사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모르지만. 그냥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예금하시고 아껴 쓰고 사셔야 돼요. 네. 그분은 괜히 주식하실 필요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저는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 작다. 그럼 주식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스웬센 박사가 하신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이분은 2년 이하는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생각했는데 이분은 더 짧으시더라고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이하에는 주식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펀드도 하시면 안 되고 주식도 하시면 안 되고 뭐 당연히 요즘 같은 테마주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예금이나 MMF나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을 하시고 채권을 하더라도 우량한 채권 만기가 확정되어 있는 2년 내에 잔존 만기가 확정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이하는 단기 투자로 분류하는 게 맞고 3년 이하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자산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자산은 제 생각에는 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그 소수의 비중만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죠. 특히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년이나 2년 정도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은 절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아파트 중도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투자라는 건 원래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게임의 투자의 게임의 규칙인데 내 스스로 만기가 있는 투자의 게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 패자가 될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게임의 방식인 거예요. 나온 지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도 내가 레이싱을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데 이거 나한테 시간이 1시간 뭐 한 90분 남은 축구 경기와 마지막 연장 5분 남은 연장의 게임 방식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축구를 하더라도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 다른 게임의 방식입니다. 다르죠. 카드 받더라도 태클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스웬센 박사는 8년 이상은
당연한 얘기지만 잠재적으로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산, 뭐 당연히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을 해야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없고 나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S&P 500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어저께 저희 직원들 몇 명이 밥 먹으면서 연금 계좌를 다 서로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뭐 테마다 이것저것 저도 이것저것 했쓰고, 근데 우리 저희 막내 직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S&P 500이랑 나스닥 100만 했어요. 누가 위너였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성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설마 막내. 네, 막내가 제일 좋았어요. 아, 상반기에 장이 좋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네. 친구 입사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성과가. 진짜. 네, 그리고 이제 3년에서 8년 정도 중간 정도 기간에는 네. 이것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리스크가 있는 장기 자산과 리스크가 있는 단기 자산 섞는 거죠. 이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을 한 8 정도 하거나 뭐 채권이나 우량 채권이나 예금 같은 걸 이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뭐 연금 같은 걸 이걸 장기적으로 하는데 자동으로 조정하고 싶은데 내가 좀 번거로운 거 싫어한다, 이런 분들한테 원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TDF에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타겟 네. 데이트 펀드라는 것 자체가 연금에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비중에 맞춰 나가는 건데, 지정한 날짜에. 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랑 공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단 3년 이하는 주식하지 말자. 근데 이 와중에 되게 재밌는 게요, 전무님.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밥 먹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금 계좌 서로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는 투자 연금 센터니까 제가 보자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연금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연금을 열심히 안 넣고 네. 연금에 투자 안 하고 그냥 뭐 딴 거 가입 투자하면서 하면은 도대체 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뭐 저희가 만드는 자료나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 진정성이 있겠니? 신뢰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연금 다 열심히 넣습니다. 저도 야. 그렇고 수익률은 좀 천차만별이지만. 아, 진짜 찐이시네요, 찐. 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축을 갖는 게 좋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최근에 장을 보면은 고민스럽기도 하고,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했다, 네. 손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심리적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락세인 주식은 오래 좀 붙들고 있고 네. 올라가는 주식은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경향.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배터리 관련된 유튜브를 일부러 보면서 거기 댓글 담은 걸 일부러 다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이렇게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한 일정 그룹의 분이 너무 일찍 팔아버린 거를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락세인 주식은 오래 붙들고 있고 상승하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경향인데, 그거를 영어로 뭐 디스포지션 이펙트라고 해서 심리학적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 상승세인 주식을 확실히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손해나는 주식은 팔면 손실의 피감정 때문에 자기들이 찜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저는 뭐 시장이 뭐 굉장히 쏠림이 심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못 번 분들은 그한테 그 3가지 정도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의 폭이 얼마 정도 되지? 역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나 얼마 정도까지 빠져도 나는 괜찮지? 이거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버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지 이렇게 나쁜 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과거를 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 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왜냐면은 손실이 났는데 손실 난 주식도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잊기 위해서는 이거를 쓰는 용어 중에 감정의 버튼을 되감아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감아서 현재 손실은 났지만 오늘 난 이것을 다시 산다면 지금 가격으로 사겠느냐라고 감정을 다시 리셋시키라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네. 근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을 때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해요.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나한테 더 중요한 거는 미래의 시간이지 과거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살면서
고민하는 거의 80%는 과거 일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던 서양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현재 이 순간의 충실성이거든요. 그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적용해 보게 되면 내 감정을 리셋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덱스 투자자들은 저는 굉장히 심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 투자는 이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데이터가 많은 영역이에요. S&P 500 같은 200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주가가 S&P 500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빠지면 얼마 정도까지 빠졌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200년이면 대공황 포함인데 예, 폭락했을 때, 가장 폭락했을 때 대폭락 막 예. 90% 막 이렇게 갔을까요? 그렇게까지 간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왜곡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면 200년 동안 몇 번 되지도 않아요. 그게 5번도 안 됩니다. 50%가 맥시멈이에요. 최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폭락이 왔을 때가 30%예요. 30%면 어떤 거 오냐면 다 패닉이 온 게 30%예요. 50%가 오면 말씀하신 대공황이 온 거예요. 네. 그럼 인덱스 투자자들이 이것이 물론 과거가 미래를 대체할 수 없지만 인덱스 투자를 가지고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플해요. 간단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지원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인덱스 투자는 우리 친구들 칭찬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서 만약에 30%가 깨졌다. 그러면 또 사면 된다.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네, 그리고 50%가 됐으면 이거는 정말 일생일대 기회일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나도 이 생각을 참 못했고 다시 얼마 전에 제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빠진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들 30에서 50% S&P 500이 빠지면 그건 다시 미래를 보고 사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참 고단한 투자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차분하게 하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도 이 마음으로 해볼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